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연애와는 좀 다른 5월을 맞습니다. 네. 아이들, 또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뭐 챙겨야 할 기념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얼마 전에 겪은 또 큰 아픔, 슬픔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 얼굴이 하나하나 새롭게 보이시죠? 아이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을 오늘 목요 특강에 초대했습니다. 부산 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로 계시는 천정호 판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는 호통대장으로 들었습니다마는 판사님 얼굴을 뵙는 순간 그런 생각은 싹 사라지는데요. 네, 예. 제 보고 별명이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법정 안에서는 좀 엄하지만 네. 법정 밖에서는 아이 한 명 더 구해보려고 네. 인상을 편하게 하고 애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라도 더 구해보려고 하고 예. 말씀하시니 참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데요. 그렇게 구하려고 애쓰신 청소년이 무척 많으시죠?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예, 지금 5년째 소년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약 8,000명 가까이를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판사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은 사건 사고에 연루돼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심적으로 참 안 좋은 상황에서 판사님 뵙지 않겠습니까? 네, 아이들 힘든 상황이죠. 법정에 서게 된다는 자체가 그 아이들한테 무거운 마음으로 서게 될 것인데 그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터닝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고민 속에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동안 판사님이 겪어오셨던 그런 이야기를 오늘은 우리 모두 부모된 마음으로 경청하겠습니다. 예.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가정법원 천정호 판사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희생당한 이 시점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5년간 아이들을 보아온 입장으로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습니다만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하지만 또 저희들이 나가야 할 방향을 그들에게 제시해 줘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로 담당하는 부분이 학교폭력 그리고 청소년 비행 쪽입니다. 이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역들이 될 수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여서 우리 사회가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저지른 비행을 말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학교 폭력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학교 폭력입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학교 바깥에서 절도나 강도, 오토바이 무면 운전하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청소년 비행 중에 좁은 쪽에 속한 데에서 좁은 의미의 청소년 비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보셔야 될 이유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학교가 폭력의 청정지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엄벌을 통해서 계도하고 폭력을 일소해야 된다는 측면에 서게 되지만 청소년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의 상황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정 상황, 그다음에 사회의 냉대, 국가의 제도 미비 이것을 통해서 비행을 저지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접근 방식은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에 대한 접근 방식과 달리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유형을 이제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폭력의 개념은 학교폭력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주 피해자는 학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학생을 상대로 하는 상해, 폭행, 감금, 유인, 약취, 그다음에 공갈, 그다음에 강요, 심부름 행위, 그다음에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누구냐? 가해자는 학생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학폭법상에 처벌 조치 중에 하나로 징계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이 아닌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학폭법상의 학교 폭력의 개념 속에는 학생을
가해자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자기를 때리면 학교 폭력이 아니냐. 예,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시면 그 아이의 질문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선생님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폭 묵창의 개념에서는 주로 가해자가 학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폭력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요, 뒤에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1유형으로 볼 수 있는 게 왕따, 그 다음에 언어폭력. 자, 여러분, 왕따는 그 학폭부상의 개념으로서는 따돌림 또는 사이버 따돌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표현보다는 아이들이 잘 쓰는, 우리 사회가 잘 쓰는 왕따는 표현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학교폭력 중에서 드러나는 것이 그 언어폭력입니다. 언어폭력. 예. 언어폭력 중에서 이제 상처를 적게 받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폭력으로 인해 상처를 깊이 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어폭력이나 왕따는 특정 아이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이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인성 문제라든지 언어 사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형 학교 폭력은 일부 학생들이 저지르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상해, 폭행, 그다음에 공갈. 공갈은 아이들이 자주 쓰는 용어가 삥뜯기입니다. 삥뜯기. 예, 삥뜯기. 공갈, 돈을 뺏는다든지 옷을 뺏는다든지 신발을 뺏는다든지 하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셔틀입니다. 셔틀. 셔틀은 아이들이 자주 쓰는 용어고 법적인 용어로서는 강요, 그 다음에 강제적인 심부름. 셔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담배 사오라고 시키는 담배 셔틀이 있고요. 급식 시간에 급식을 대신 받아오게 하는 급식 셔틀도 있고 빵 사오라고 하는 빵 셔틀도 있고요. 휴대폰 셔틀도 있습니다. 휴대폰 데이터를 서로 교환해가 사용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학교 폭력 넘어가서 청소년 비행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면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죠. 그런데 성적이 나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딜까요? PC방입니다. PC방. PC방 가면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이 이제 같이 어울리다 보면 여러 가지 놀이를 또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놉니다. 그럼 그 PC방 요금이 떨어지면 그 PC방에 들어오는 자기보다 힘이 약한 아이들 돈을 뺐죠. 그게 삥 뜯기고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시간이 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그 이동 수단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토바이 출도를 해서 무면 운전해서 돌아가고요. 그러다가 뭐 길거리 배회하고 밤새도록 길거리 배회하다 보면 학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잠을 자야 되고 저녁 되면 또다시 PC방 가서 이렇게 반복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학교에 관심을 잃게 되고 무단결석 일수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그 학업에 유예를 하게 되고요. 무단결석 일수 늘어나게 되면 가출을 하게 되고요. 가출하게 되면 무엇을 만듭니까? 가출팸을 만들게 되고요. 예. 가출하게 되면 숙식 비용이 필요하고 용비가 필요하니까 차량 처리를 한다든지 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 판매 사기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비행 중에서 3유형 청소년 비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1유형은 언어폭력과 왕따, 2유형 학교폭력은 상해폭력 갈취 등이고요. 3유형 청소년 비행은 학생들이 학교 바깥에서 오토바이 절도, 무면허 운전, 강도, 폭행 이런 것 구분이 되시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예. 중학교 단계에서는 의무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집 가까운데 학교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텨내는데요. 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학교 소위 말하는 등급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자기 성적에 따라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학교가 제한적이 되고 어떤 아이들은 상당히 먼 거리를 통학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관심이 적고 거리도 멀고 학교는 또 자기가 성적으로 통해 가지고 뭔가 이룰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업을 그만둡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약 7만 명 가까이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결국은 바깥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제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서 비행을 저지릅니다. 이런 아이들이 가장 이제 사회에서 성인 범죄로 갈 확률이 높은 아이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일진형, 그 다음에
왕따형, 그죠? 왕따 아까 말씀드린 그 따돌림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왕따형, 일진형. 그 중간에 들어가는 집단 유희형.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진형은 이해하시죠? 네. 예. 제가 실제 사건 처리한 것 중에서 김해 Y 중에 아이들이 1학년 20명 정도, 2학년 20명 정도, 3학년 20명 정도가 딱 그룹을 이뤄가지고 그 학교에서 거의 모든 뭐 선도부장이라든지 체육부장 이런 걸 장악하고요. 이 아이들은 피해를 덜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왕따형은 뭡니까? 이런 조직이 이루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예, 그 한 아이가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 아이를 따돌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 아이하고 관계만 해소되면 또 이 조직은 집단은 와해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이 왕따형도 아닌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집단 유희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예, 감액입니다. 철주란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 누나는 저한테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있었고 예, 부모님은 이혼한 상태에서 예, 이제 어머니는 누나 때문에 여기 수도권 지역에 와서 생활하고 있고요. 혼자서 지방에 있다 보니까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위탁 가정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행학습도 안 돼 있죠. 그다음에 가정의 해체 결손으로 아이가 소극적입니다. 그런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가니까 어느 아이가 얘는 악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관심이 있어서 그 아이한테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소극적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말을 건 아이가 그런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똑같은 아이만 있는 줄 알고 그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천차만별이고요. 예, 특히 뭐 외향적인 아이가 있는가 하면 내향적인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럼 내향적인 아이들은 그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 아이를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말을 걸었는데 적극적으로 대화를 안 해주니까 이제 이 아이가 화가 난 거죠. 그 다음날 또 이제 또 말 겁니다. 같은 반에 있으니까 또 이 아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니까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한 대 툭 쳐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제 출출한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또 못해요. 그냥 장난으로 받아 넘깁니다.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들 가해자 아이들은 이제 이 아이를 때려도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툭툭 치고 발로 걸고 복도에서 넘어뜨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수업 시간에 아주 쉬운 질문을 선생님이 했는데 답변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 아이들이 이제 일본 말로 빠가 그 아이 별명을 바보로 하고 이런 붙이면서 이제 서서히 더 괴롭힘의 강도가 심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반 아이들이 다 같이 괴롭히고 더 나가서 이제 전교생이 이제 괴롭히고요. 예. 체육관에서 심지어는 그 매트리스 아래 아이를 눕히고 매트리스를 덮고 위에서 밟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6개월 동안 당하다가 이제 안 돼서 학교를 안 간다. 이제 어머니께 연락해서 학교 못 가겠다 해서 이제 어머니가 와서 신고를 해가지고 예, 사건화됐고요. 제가 이제 처리한 사건인데 그게 이제 집단 유형입니다.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그 아이를 괴롭히자고 시작한 것은 아닌데 그 학교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가니까 당연히 괴롭혀도 되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된 것이고요. 이 사건에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나와 다른 존재가 있다는 인식 부족 아닌가. 그 부분의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성형과 범죄형. 자, 그렇다면 왕따형은 그 인성형이겠습니까? 범죄형이겠습니까? 인성형 쪽이죠. 그죠? 그 다음 일진형은 인성형이겠습니까? 범죄형이겠습니까? 범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서 일진형은 없어져야 됩니다. 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아이들을 괴롭히고 돈을 뺏고 그건 너무 아이들한테 가혹한 그 처사가 되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괴롭히는데 헤어드라이기로 몸을 감아서 바다에 빠뜨리겠다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돈을 뺐는데 아까 4천만 원 가까이 됐지만 어떤 아이는 뭐 112번에 걸쳐가지고 1,400만 원 가까이 뺏은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조직의 모습이 조직의 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면요, 이 아이는 거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자기는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런 것은 범죄형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인성형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그 아이한테 기회를 줘야 됩니다. 예, 우리가 교육을 잘못 시킨 우리 책임으로 그 아이들이 아까처럼 출주에 대해서 그렇게 서서히 가해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부터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다른 아이가 존재한다.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런 다름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말고 배려하라. 차이를 존중하라. 이 교육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과보반 이런 아이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의식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 중에서 심각하다면 심각할 수 있는 게 성폭력 사건인데요. 예, 지금 2007년, 8년, 9년, 10년 이렇게 겪어오면서 학교 폭력 중 성폭력 사건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요. 특히 기숙형, 남녀 기숙형 학교에서 야간 시간대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너무 과한 사건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학교 폭력의 특성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습니다. 예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한 아이를 두고 괴롭혔습니다. 그중에 어떤 아이는 100대 때린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아이들은 한 10대 정도 때린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대 때린 아이 부모님은 우리 아이는 10대밖에 안 때리는데 왜 이렇게 과하게 다루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100대 때린 아이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요. 100대 때린 아이나 10대 때린 아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집단적으로 괴롭혔다는 그게 이 아이의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화해가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피해자 부모의 마음, 그다음에 그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 폭력의 특성 3가지로 저는 나눕니다. 관계성, 지속성, 공연성인데요. 첫 번째 관계성입니다. 여러분들 강도 당하는 일이 있죠? 여러분들 관계가 있을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죠? 친지나 뭐 친척이 강도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폭력을 휘둘리는 일은 거의 없죠. 근데 학교 폭력은요, 동창생 선후배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 희망을 안고 이 학교를 통해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올바르고 건강한 한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들로부터 그다음에 또 선배들로부터 폭력을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학교 폭력의 지금 심각성이 거기 있습니다. 관계성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어제 강도 당했는데 오늘 또 강도 당할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낮죠. 그죠? 그렇게 또 강도 짓을 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근데 학교 폭력은요. 어제 당하고 오늘 당하고 내일 당합니다. 방학 기간 뺀 나머지는 거의 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아이가 그 소년대요. 그 재판을 저한테 받게 됐습니다. 근데 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고등학교 입학한 날 바로 학교를 그만두고 결국 자퇴를 하고 길거리를 전전하다 이제 비행을 저지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첫날부터 학교를 안 다녔니 하니까 중학교 때 자신을 괴롭히던 언니가 그 학교에 운동장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다닐 용기가 안 생긴다고 해서 그만둔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 한 대씩만 조금씩 때리더라도요. 300일 정도 계속 맞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의 상처는 이 신체적 상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게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학교 폭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강도가 여러분들 다른 사람 보는 데서 합니까? 잡힐 생각 아니면 안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은요. 다른 아이들이 보는 데서 합니다. 왜냐하면 때린 아이 가해자는 자기 주의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상처를 주고 학교에서 위신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남들이 보는 데서 당하면 그죠? 아이 상처는 더 크죠. 특히 옆에 여자친구라도 있게 되고 하면 그 상처는 깊지 않습니까? 이 관계성, 지속성, 공연성은요. 정부가 추방하고자 하는 4대 악
그 가정폭력하고 그 특성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폭력도요, 사랑해서 결혼해서 그 결혼 관계 때문에 폭력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 남녀 관계 만나면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가정폭력은 이혼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지속성. 그다음에 자녀들이나 친지들 보는 앞에서 폭력이 이루어집니다. 공연성. 이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은요, 피해자의 마음의 구조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을 상처 치유하고 그들의 상담을 하면서 또 접근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 특성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들을 먼저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도에 발생한 그 경산 학생 자살 사건인데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가보니까 그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야간 기숙형 학교입니다. 자기 반에 배치된 아이들 보니까 중학교 때 자기를 괴롭혔던 3명의 아이가 같은 반에 배치되어 있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제는 야간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해야 되니까 이 마음의 심정이 크죠. 중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당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옆에서 서 있으면서 같이 그 가세를 한 친구가 그 아이가 가장 친한 친구가 또 폭력에 가담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가담했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표적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 보니까 그 괴롭혔던 가해자들이 같은 반에 또 24시간 같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살 희망을 잃고 선배로부터 돈을 빌려서 2만 몇천 돈을 빌려서 같이 이제 그 근처에 있는 PC방을 다 돈 쓰고 돌고 나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학교 폭력의 관계성, 지속성, 공연성의 특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류형 학교 폭력은 모든 아이들이 하는 거라서 비행 쪽이 아닌 인성형 쪽으로 해갖고 접근해서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면 되고요. 근데 2유형, 3유형 아이들은 결국은 아까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4유형 청소년 비행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런 아이들이 지금 학교 바깥을 돌고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몇만 명 정도 되신지 아세요? 지금 현재 작년 신문 보도에 하면 약 20만 명이랍니다. 700만 명의 정도 학생이 있다고 보시면요, 20만 명의 아이들이 가출 좀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약 7만 명 가까이가 이제 학업 중도 이탈. 그런 아이들이 결국 가면 무엇을 합니까? 가출 생활하는 동안 돈이 필요하니까 숙식비, 유흥비 마련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도 강도도 하고 또 외로우니까 또 잠잘 곳도 뭐 각 아이 한 명당 방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같이 무리를 지어서 생활합니다. 그게 가출 패밀리의 준말로 가출 팸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주로 찜질방, 모텔 그런 데서 생활하고요. 그럼 여자아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원조계제를 합니다. 성매매. 그거는 이제 우리 어른들의, 특히 남자 어른들의 책임이죠. 이런 아이들의 지금 가정 환경을 보면요, 결손 가정 아이들이 모두 비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통계를 제가 이전간에 통계를 내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비행 청소년 중에 결손 가정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51.1%가 제가 재판한 아이들 중에 약 51.2% 결손 가정 아이들이고요. 그 아이들은 문제는 보호력이 약하기 때문에 재비행률이 높다는 겁니다. 재비행률은 약 66%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아이들 중에 3년 내에 재비행한 확률이 66%,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재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이제 범죄가 중첩되다 보면 소년원 가게 될 것이고요. 소년원에서 또 제대로 교정이 안 되면 우리나라 유일하게 하나 있는 김천 소년교도소에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성인범죄 쪽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결손 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이 화목합니까? 아니면 불화가 많습니까? 불화가 많죠. 그렇다면 불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오래전부터 이루어집니다. 유엔 통계를 보시면 이혼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시점이 결혼한 지 4년째부터입니다. 4년째부터. 우리 한국의 통계를 보면요, 이혼이 가장 많은 나이대가 40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이 서너 살, 4-5살 때부터 불화가 시작되고 점점점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 중학교나 고등학교쯤 되면 이혼을 하게 되죠. 그 사이에 그러면 가정은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결국 방치되죠. 방치되고. 어떤 때는 유기되고, 그죠? 어떤 때는 학대받습니다. 칠곡, 울산, 그죠? 이번에 계모 아이 살해 사건, 그같이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이제 말 못할 시기에는 그렇게 당하고 삽니다만은 어느 정도 청소기, 사춘기가 되면요. 집안에서 벗어나죠. 이 아이들이 가출하고요. 가출해서 이제 절도 비행하고 주로 생계형 범죄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그 상태, 그죠? 신체 상태는 어떨까요?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독이란 단어 잘 사용해 본 적이 없으시죠, 최근에? 근데 이 학생들 중에 그 매독 걸린 애들이 꽤 있고요. 뭐 여러분 재수 옴 붙었네 할 때 옴, 남자아이들 중에 피부병 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한번 걸리면 잘 안 낫거든요. 왜냐하면 가출해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또 여자아이들은 성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방치됐으니까 마음의 상처는 큽니다. 신체적으로 병들어 있고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고요. 가정에 따뜻한 보살핌 못 받다 보니까 사회성도 떨어지고 관계 능력도 현저히 낮춰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늘 이런 표현 씁니다. 유해하다. 첫 번째가 기본이 무시되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술, 담배 팝니다. 청소년들 팔지 말래도 팝니다. 안전규칙 지키라고 해도 안 지킵니다. 이번 어처구니 없는 사고도 만약에 아이들을 생각했더라면, 먼저 아이들 안전을 생각했더라면 그런 참사는 조금이라도 줄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저는 제 마음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술을 권합니다. 그 다음에 폭력이 묵인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누구 하나 신고를 안 하거든요. 외국에서는 아이가 밤에 우는 소리만 들려도 주위에 분들이 신고해서 경찰 출동합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 그런 문화적 풍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시면서도 그게 맞는 제도적 정비는 전혀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선주란 아이인데요. 어릴 때 자기 남동생이 식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상처를 아빠는 상처를 누가 위로해 주지 못했는지 상처를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에 의존하게 되고요. 알코올 의존증에 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관계는 점점점 나빠져 가겠죠. 그런 상태에서 부부 관계도 나빠지고, 그 다음에 선주란 아이가 부모가 싸우는 걸 보니까 자기도 학교 생활 제대로 못하고 학교도 그만두고 그래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아이가 학교 폭력을 저질러 가지고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물건 훔치고 해서 저한테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아빠의 관계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오시라고 했더니 첫 번째 재판에서 안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재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갔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손주를 이제 초기 비행이라고 돌려보냈는데 다시 이제 상습절도를 하고 저 앞에 또 두 번째 섰습니다. 이번에는 안 된다 싶어서 아버지를 꼭 이 법정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못 이기셨는지 법정에 서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아버지도 안타까우시고 아프시겠죠. 생태 같은 아이 어릴 때 식중독으로 잃게 되고 나니까 부인에 대한 원망, 자신에 대한 원망, 이런 것으로 그 십몇 년 지나도 그 상처를 풀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 참사도 그 부모님 마음을 우리가 사회 전체가 나서서 위로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뭐 어떻게 하면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법정에 딱딱한 법정에 잘 안 통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교육에 가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주제곡으로 나온 건데요. 그 남자란 그 이제 드라마 주제곡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남자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이제
노래 제목 그 남자인데요. 그 남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남자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남자는 웃으며 울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아이 입장에서 아빠한테 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남자 대신 아이를 대입시켜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또 이제 아빠의 마음을 이해 못한 아이 있으면 그 남자 대신 아빠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이런 가족 관계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식을 쓰고 있는데 하고 나면 대부분 법정이 눈물바다가 됩니다. 우리 윤원구 아나운서 제가 한번 그럼 어떻게 아이로 해볼까요? 해가지고 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눈 감고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네. 한 아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아이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아이는 웃으며 울고 있어요.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며 혼자 이 바람 같은 사랑이 거지 같은 사랑 계속해야 내가 나를 사랑하겠니? 그 뒤에 부분이 저는 상당히 감명적이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가까이 와 조금만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널 사랑하는 난 지금도 옆에 있어. 그 아인 웁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우리 아이들 좋게 키워 나가면 이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가사를 아빠로부터 읽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가사를 읽고 나서 눈물을 펑펑 흘리시고 그 순절한 아이하고 같이 껴안고 법정 바닥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계시고 옆에서 지켜보시는 어머니도 같이 가셔서 같이 세 가족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선주는 제가 지금까지도 사건을 검색해 보는데 전혀 비행이 없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가사 속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아픔도 있지만 그 가족, 남아있는 가족의 아픔을 이해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년재판에 전념을 하느냐? 저도 어린 시절을 아주 가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성예비를 제대로 못 내가지고 무수히 쫓겨다녔고요. 36년 만에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 달 전에. 저는 도시락을 사가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몰래 나와서 이제 수도가에서 물로 배를 채운 적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두세 번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36년 만에 만난 친구가 그래요. 야, 저거야 그때 너 수도가에 자주 가는 걸 봤다고 하길래 내가 그렇게 자주 갔느냐. 그 아이만 기억하고 있고 다른 아이들 기억 못하고 있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육성예비를 반 면제받고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도 못 갔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나름대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고 판사가 되었습니다. 판사가 되고 나서 어느 순간 손해재판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손해재판을 하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손해재판을 시작하고 보니까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정비를 너무 불량하게 해두셨더라고요. 특히 비행청소년들, 그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리고 성실한 아이들은 그나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비행이란 이유 때문에 방치되고 소외되고 사회에서 냉대를 받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정에 이제 재판을 손해재판에 전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금이, 은이 이 아이들 사례인데요. 이 아이들은 어머니가 일찍 이혼하시고 연락 두절이고 아버지는 어머니 찾아다니시다가 길거리에서 병사하시고 그래가지고 애들은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돈을 누군가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요. 늘 고모님 돈 아니면 마을에 있는 가게 이제 친지들 돈 이렇게 훔치고 여러 번 용서를 받았는데 도저히 안 돼서 제 앞에 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상습성이 몸에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뗄 수 있는 방법은 마음껏 돈을 누군가가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갑에 이제 돈을 2개 사가지고 돈을 넣어서 줬습니다. 돈을 주면서
이 판사님 돈을 언제든지 줄 테니까 예, 절도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언니는 소년원에 가서 무사히 그 교육을 마치고요. 지금은 이제 기술 자격증도 따고 지역에서 잘 생활하고 있고, 동생은 또 좀 일찍 결혼을 해서 미혼모가 아니고 미성년 상태에서 출산해서 그래도 지금 가정을 꾸려나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돈을 더 주고 싶어도 지금 연락이, 제가 개인적으로 듣고 있지만 저한테 직접적인 연락이 와서 안 주고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이도 길거리 가다가 친구들한테 그 휴대폰 뺏은 것이 비행의 전부입니다. 더 이상 비행도 없습니다. 여자인데요. 근데 이 아이는 스스로 소년원에 보내달라는 겁니다. 소년원에 2년간 보내는 그 10호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제 별명이 10호입니다. 1010호. 10호 처분을 많이 한다고. 왜냐하면 어중간한 처분을 했다가는 아이들이 재비행해 오기 때문에 더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하다 싶어도 10호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는 스스로 10호 처분을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법정에서. 그 아이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이 작은 범행에 10호 보내놓으면 기술과 학업은 이수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비행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5년간 재판하면서 가장 두려운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응격결에 나온 말이, 야, 너 소년 마치고 나면 판사님한테 또 연락해라. 돈이 필요하면 또 줄게.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한테 평생에 돈이 필요하면 줄게 말한 사람이 판사님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답장에 이제 제 책 앞에 서명해서 돈 3만 원을 끼워 보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제가 할 거고 그 안에서 돈을 쓸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모아가지고 나올 때 조그만 종잣돈이라도 있으면 비행 세계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 그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처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이들이 결손 가정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그 재비행을 막을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되시죠? 근데 외국에서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위탁 가정을 다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중한 아이들은 소년원 보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초기 비행 아이들 사회로 돌려보내면 재비행하라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학대받는 아이동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의 친권, 양육권 박탈해야 되죠. 지금 그 제도가 지금 거의 활성화되지 못하고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친권 상실, 박탈 충고하는 건수 자체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 문제는 뭐냐입니까? 이 아이들을 친권을 박탈하고 나면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어떤 분은 시설을 보내면 된다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모님이 제공한 가정보다 100배, 1000배 나은 가정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거기서 밝게 자라고요. 대한민국의 의타한 구성원으로 자라갈 수 있는데요. 친권을 박탈해도 우리는 보낼 데가 없습니다. 국가가 이 정도로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아동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판사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네. IMF 때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위탁해서 아이들을 키워주신 부모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제도만 갖추어지면 정말 그런 아이들을 내가 키워보겠다 하시는 그렇죠. 부모들이 네. 많으실 텐데 제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권 상실을 박탈을 하게 되면 그분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이 친권 상실 선고를 해주는 분들이 없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그리고 지금 입법은 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국민 전체가 나서가지고 친권 박탈, 그다음에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를 만들어 두시지 않으면 여전히 칠곡 울산 그 아동학대 사건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기회만 주면요, 아이들은 건전하게 성장합니다. 그 소녀들이 생활하는 대한가정 사법형 그룹홈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쉼터라고 합니다. 거기에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그 외로운 아이들 제가 자주 방문도 했고요. 어느 날 가니까 판사님 저녁 드셨어요 하는 겁니다. 그래 안 먹었다 하니까 그럼 라면 끓여드릴게요. 좋다, 라면 먹자 이제 했습니다. 라면 먹었는데 이제 끓여가 나오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삼계탕 드세요 그래요. 삼계탕이 뭐냐 그러니까 삼양라면에 계란 넣기 삼계탕이.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봅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마침 5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4명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 5만 원 주면서 나눠 가지라니까 그 중에 한 명이 판사님 5만 원짜리 오늘 처음 보아요. 그렇게. 예. 근데 그 삼계탕 끓여준 아이가요. 한 달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니까 그 아이가 저기 진주에 사는 아이인데 판사님 저 대학 갔어요. 그래. 유아교육과 가가지고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판사님 오늘 내가 삼계탕 사오려고 했는데 못 사왔다고. 그 아이도 무척 애를 많이 먹였는데 우리가 방황하는 시기에 누군가 붙들어주면요 그 아이가 사회에서 훌륭한 성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지만 이 사회가 밝아지고요. 인구가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아이들을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들 그냥 두면요 비행이 상습화됩니다. 그죠? 재범률이 66%나 되고요. 소년 출신 아이들의 성인 범죄가 되는 비율은 오래된 통계입니다만은 66%입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럼 3명 중에 2명이 성인 범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범죄가 잔인해지죠. 여러분들 잔인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아이 2명이 그 게임에 중독돼서 게임에 나온 그 폭력 게임, 살인 게임이었는데요. 그대로 사람을 죽여보자 해가지고 2명이서 부산에서 택시 기사 뒤에 타서 그 김해까지 왔습니다. 어색한 곳에 와서 게임에서 나오는 방법 그대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하는 말이 반성은 하는데요. 아직도 생각이 그보다 더 빨리, 그보다 더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제 이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국선 변호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게임 중독이 그래 심하고요. 아이들이 이 범행이 인성 교육이 조금 부재하기 때문에 잔인해지고 있고요. 흉포해져가고 있고 상습화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출팸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가출팸 하게 되면 아까 같이 혼숙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임신을 하게 되고 낙태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더라도 입양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그 가명입니다만 그 경진이라는 아이 사건인데요. 상습절도를 가출해가지고 친구 4명하고 3명하고 같이 4명이서 상습절도를 하고 다니다 붙잡혀 왔습니다. 걔는 이제 소년을 10호 처분을 해서 소년은 이혼을 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 가기 싫으니까 이제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성폭행 당해가지고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낙태해야 된다. 그럼 낙태하기 위해서는 사회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저 고민했죠. 거짓말인가 다. 그래서 이제 국선보조인 통해서 알아보니까 거짓말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되죠. 돌려보내면 판사가 법을 지켜야 되는 판사가 불법 낙태를 묵인하게 되는 거고 아니면 소년을 보내면 그 당시 17, 만 17입니다.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미혼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관의 양심으로는 돌려보낼 수 없고 내가 그 아이 아빠라면 아빠의 마음으로는 돌려보내고 싶고 제가 한 달 가까이 재판 시기가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잠을 못 잤습니다.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근데 그동안 그런 아이들이 꽤 있었습니다만은 스스로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밖으로 나가겠다는 아이는 처음이었습니다. 또 비행소년들 중에 이런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소년원에 못 보낸다고. 소년원에 지금 그 아이가 갖게 되면 그 보호 살펴야 될 직원이 적어도 2명 이상 따라야 됩니다. 그 시설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문제점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한 달 내내 고민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종이라도 한번 울리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소년원에 아이를 보냈고요. 그 아이가 이제 밖에 나가서 행패도 부리고 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11월 말에 2012년 11월 말에 그 아이 상황이 이제 소년으로부터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막달이 됐으니까 산딸이 임박했으니까 판사님 집으로 돈을 보내야 된다고. 그거는 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법정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보충 변경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그 법정에서 그 아이 볼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 인생을 내가 망친 것이 아닌가. 뱃속에 있는 그 고귀한 생명 하나는 건졌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전날 베네 쪼그리 하나 사가지고
미안한 마음 뭐 준다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드 쪽을 하나 사가지고 법정에서 주고 그 다음날 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이 아버지하고 저하고 비슷한 연배 되시는데 제가 욕도 먹을 각오를 하고 미안합니다 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재판 마치고 그 다음날 법원 근처에 오라고 해서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식사도 하고 그 아이 생각은 아직도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한 생명은 구했다고 하지만 그 아이 한 인생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마침 이제 그 아이가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요. 저한테 쓴 편지를 보면 책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읽어보시면 감동을 받을 겁니다. 저도 어제 한번 다시 읽어보고 왔는데 또 다른 감동을 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명이라도 더 구해보자는 그겁니다. 우리 법이 여러분들 국민들 생각하시는 하고 법적이 딱딱하고 그렇다고 보시는 것은 어느 정도 뭐 맞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소년 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법의 목적 자체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처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 한 명이라도 더 살려보기 위해서 제가 쓰는 방법들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돈을 줘봤다가 때로는 호통을 쳐봤다가 때로는 아까처럼 소년의 임신한 상태에 보내봤다가 요즘은 어떤 아이는 그 정신병원에 있는 아이 중에 한 명이 수시로 전화 옵니다. 판사님 와 안 오세요. 어디고 병원에 한번 와라고. 그 다음날 또 전화 왔어요. 판사님 왜 교란 박사 보내주세요. 아직 못 보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해서 저하고 연결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하고 연결된다는 것은 재비행을 하고 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라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번 재판에 이겨야 되는데 선처를 받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하고 시간이 충분하다면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그 아픔도 같이 하고 하면 좋은데 지금 소년 법정 사정상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보다는 지금 부산가정법이 나은 상태지만 그래도 한 사건당 약 뭐 7, 8분 내지 10분 정도밖에 할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건별로 강약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정에서 소통보다는 법정 밖에서도 판사의 신분을 벗어나서 아버지로서 그 아이들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나이로 50살인데요. 아이가 3명입니다. 큰 아이는 고3, 둘째 아이는 고2, 늦둥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3살, 20개월째. 다들 좋아하시든지 저도 참 좋습니다. 이 아이하고 지내면서 또 다른 그 인생의 의미를 느껴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 그 법복을 벗으셨을 때 판사님의 모습은 어떨지가 궁금해요. 아빠로서의 저희 집사람 표현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이들한테 너무 유하게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아이들이 원만하고 성숙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책을 보면 이런 엄마가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문지기 엄마라고 계십니다. 아빠가 아이하고 이제 양육을 좀 더 관심 있게 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통제를 하시면서 아빠의 관계를 더 이상 못 나가게 하시는 그런 문제의 그 어머니를 문지기 엄마라고 하시고, 또 어떤 책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가정에는 두 분의 어머니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양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머니와 똑같은 역할을 해버리면 아이들이 아버지 역할을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이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균형 있는 엄마,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큰아들이 고3인데 저는 그 공부에 크게 개입을 안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하는데, 특히 일요일은 저희 가족들은
아무데도 안 가고 푹 쉬거든요. 공부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큰아이는 남자아이인데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축구를 하고 옵니다. 고3이요? 예, 예. 왜냐면 그것이 그 아이 이 컨디션 조절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어디 가느냐 물어보니까 주위에 있는 거기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면 축구하는 클럽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예, 저도 시킵니다. 그래서 땀을 쫙 빼고 나면 저녁에 오면 푹 자고 또 월요일부터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걱정은 됩니다. 예. 그렇지만 그 아이가 이 인성이 좋은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맡기보다는 예, 장려하고 또 둘째 아이는 또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는 또 밤잠을 설치고 공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과 소통함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아이 망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조금 나은 성적보다는 조금 나은 인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 두려움도 기도로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면 걱정이 쌓여가죠. 야, 이래가 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우리 대한민국이 아이들을 너무 경쟁으로 몰아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불쌍합니다.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경제 상황은 너무 나빠져 가고 있고 출산율은 떨어져 가고 있고 자살률은 높아져 가고 있고 행복지수는 낮아져 가고 있고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재판 속에서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 또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현수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는 어릴 때 어머니가 가출하시고 아버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아마 저희 집에 늦둥이하고 아마 그 애도 늦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장해오던 아이가요, 이제 보호력이 떨어지니까 절도를 하거든요. 절도를 하고 제 법정에 섰습니다. 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CCM 가수 겸 목사가 되고 싶다는 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을 해봤습니다. 진짜 그런 꿈을 가진 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CCM 가수 소위 말하는 18번 노래 한 곡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었죠. 그죠? 그런 꿈이 있으면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네가 CCM 가수 목사 꿈인데 그러면 네 18번 한번 불러볼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법정에서 애창곡을 시키셨어요? 네. 그 법정에서 아이가 그 아이 표현에 의하면 머리가 하얘졌다는 얼음이 됐다는 얼음이. 판사님이 설마 그것을 시킬 줄이야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는 얼어버리고 노래도 못하고 머리에서 하얗게 비고 그래서 제가 화를 냈죠. 호통을 치고 너 거짓말이다. 적어도 네 꿈이 있다면 꿈을 향해서 뭔가를 하나를 한다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아이들 꿈이 있는 아이들 제 꿈을 안 끌려고 합니다. 우리 큰아이 뭐 축구하게 하는 것도요. 뭔가 있겠지 하는. 그 아이한테 이제 네 꿈이 있다고 그 노래 부르는데 못했으니까 너 거짓말쟁이다 이제. 그래서 제가 10부총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소년에 이제 호송되어 가기 전에 바깥에 출장 안에서 이제 다른 재판 기다렸죠. 기다리는 동안 얘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내가 노래 부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6시에 재판 마치는데 5시 50 몇 분쯤 돼서 문이 쿠당탕 하면서 이제 그 법정 문이 열리고 애가 한 명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수갑을 찬 상태에서. 거기 계신 분들은 막 꽉 고함도 지르고 악하고. 그런데 이제 혹시 이제 판사님한테 위해를 가할까 봐서 이제
거기 법정 경위들이 두 분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를 이제 탁 낚아채서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 상황 끝났죠. 뭐 저 다치지 않았고 재판은 이미 끝난 상황에서 10부 처분 내려졌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판사님 저 아이가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다고 제발 얘기라도 들어주세요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순간적으로 저도 반성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무슨 얘기인지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내가 먼저 법정으로 오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재판 마치 급급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한 상황에서 그래서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오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요.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샘을 부르더라고요. 주 나를 사랑하시니 하면서 그것도 한 4소절 부르더만 그만두는 겁니다. 더 이상은 이제 떨려서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고 그래서 제가 10호 처분 내린 거 판사님 한번 결정하면 번복 못 하잖아요. 그죠? 상급심에 가서 번복해야 되는데 제가 바꿨습니다. 소년법의 진정한 목적은 처벌이 아니고 아이들을 살리는 데 있다면 이 정도 용기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번복을 했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아이를 아까 말씀드린 쉼터에 보냈고요. 그 뒤에 이제 그 아이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20살이 넘어서 사회 잘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요. 결국 우리 사회는 인간의 숲은요. 자연의 숲과는 다릅니다. 자연의 숲은 거목을 만들려면 주위의 나무들을 감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숲은 감벌이 안 됩니다. 결국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감벌할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격리시키는 건데요. 무기징역 해가지고. 지금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처벌하더라도 언젠가는 사회로 돌아 나옵니다. 돌아 나왔을 때 그분들에게 우리가 적개심을 심어줬다가는 사회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20-80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사회의 생산물의 80%는 20%가 만들어냅니다. 사회재산의 80%는 20%가 갖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려서 사회범죄의 80%는 누가 만들어냅니까? 20%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소년들, 아까 재범률이 높은 이 소년들을 잘 관리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할 우리 리더들이 사회를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멋지게 꾸려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잘 관리해 줘가지고 우리 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공부에 대해서 크게 강요도 안 하고 또 이 아이들이 여러분 보기에 밉고 하지만 저도 미운 때가 있습니다만은 돌아서서 한 인간으로서 보고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그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변화도 빠릅니다. 청소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요 자원이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대 아동 문제, 그다음에 비행 청소년 문제, 그다음 학교 폭력 문제,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가진 정신 심리적 상황들 우리 어른들이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돌아볼 때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정치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임기 내에 뭔가를 끝내려고 하지만 청소년 문제는 30년 뒤 묘목을 심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단기에 내 대에 이루려고 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심어두면 30년 뒤에 그 아이들이 거목이 되고 열매를 맺고 또 사회에 여러 가지 과실을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출산율이 적고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네 아이, 내 아이 구별을 하지 마시고 다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아이들 어려움 겪고 힘들 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법정에서 한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님이 이혼하고 버림받은 상태에서 보육원, 고아원 이렇게 전전하다가 결국은 성병도 걸리고 절도도 하고 동생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런 상황에서 법정에 왔는데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하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예? 외로울 때 손 한 번 내밀어주지 못하고, 외롭게 방황할 때 말 한마디 끝내주지 못하고, 좋은 환경 만들어지 못한 우리가 미안하다. 예.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 주시면 대한민국이 또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이 되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봉사하고 또 초석을 깔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부족한 강의지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판사님 앞으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사실 앞부분에 판사님이 막 유형, 1형, 2형 이래서 어렵다 생각했는데요. 네. 중간중간에 몇 번 눈시울을 붉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어디서 보니까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키퍼슨인가 그래서 네. 내 인생을 열어준 열쇠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좋다고 했는데 네. 많은 청소년들에게 바로 그 한 사람이 돼주셨던 것 같습니다. 과분한 여러분도 칭찬 그렇게 감사합니다. 생각하시다면 박수 한번 더 보내드리시죠. 네. 정말 더욱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그 판사님이 책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책 제목이죠? 네, 책 제목입니다. 예. 법정에서 제가 한 말을 제목으로 땄고요.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네. 그 책 제목을 굳이 말씀드리는 건 이 책의 인쇄 수익 전액을 기부하신다고 해서 네, 지금까지 2,500만 원 가까이 받아서 다 기부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호통대장이라고 소개를 했더니 그 호통이 정말 그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침이기 때문에 또 우리 그 청소년들도 그걸 보고 또 변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어떤 아이들 아버지한테 예. 따끔한 호통을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예, 예. 판사님 같은 분들이 더 많아지셨으면 하고 네. 우리도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를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5월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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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KBS KBS